네,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의석수의 3분의 1을 넘기면서 단독으로 개헌 발의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압도적인 신임을 얻은 다카이치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9차 당대회를 이달 하순에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당이죠.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도방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카이치 의원이 자민당 총재에 선출이 되고 또 나아가서 새로운 일본 내각의 총리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자민당 내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민당 내부에서 너무 위험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다카이치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대표하는 의원을 지도자로 선출하게 된 데에는 그만큼 자민당의 존립 위기가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베 신조 총리 그리고 그 후계자 스가 내각에서는 자민당이 계속해서 2014년, 2017년, 2021년 단독 과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중의원 선거에서. 그런데 이시바 내각에서는 2024년 10월에서는 참패를 했거든요. 참패를 198석에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7개 일본 의회 상임위원장 중에 10개를 야당에게 양보를 해야만 내각이 구성될 정도로 취약한 여소야대였고 그 위원장 중에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예산위원장은 야당에게 양보를 해서 겨우 집권에 성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위기가 닥친 것이고 전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집권당이 위복을 할 수 있는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각을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는 것입니다. 일본 헌법 69조에 따르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할 수 없이 내각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은 내각이 해산되고 열흘 안에 해산되고 다시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의원들이 이제 4년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계속 야당에게 끌려다닌다면은 자발적으로 내산을 해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이 도박을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유권자들은 그래 자민당에게 다시 기회를 줘보자. 다카이치 내각을 믿고 한번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투표를 했는데 이것이 태평양 전쟁 이후 최대 승리를 얻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좀 저희가 자막에도 나갔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거의 아이돌급 인기 열풍이다라고 지금 나와갔거든요, 저희가.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인기인 건지도 궁금하고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뭐 우리나라 정치 문화라든지 현실을 대비해 보면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투표할 때마다 연령이라든지 성별, 어떤 경제력을 넘어서 가지고 한국 유권자들도 도대체 뽑고 싶은 정치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네. 여기서 다카이치라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부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젠 지쳐버린 그런 여당이라든지 야당의 행태를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본 유권자들이 다카이치 총리를 앞세운 자민당의 표를 몰아준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네. 소위 자민당 파벌의 주요 인사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즉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인기가 워낙 혼자 해도 높기 되는 때문에 겁니까? 다카이치 총리를 앞에 내세우고 자민당이란 간판은 될 수 있는데 축소한 것이 이번에 자민당이 316석이라는 465석 중에 316석이라는 대승을 거두게 된 그런 원인인 것이죠.
즉 일본 유권자들이 다카이치만을 본 것이지 자민당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민당 파벌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를 앞세워 가지고 자민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그건 자민당 파벌 세력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소야대 정국이 이제 끝나고 다시 자민당의 독주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런 개인 플레이가 실패를 해서 자민당이 중요한 선거에서 참패를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미덥지 않은 정치 신인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몰아붙여서 다카이치 총리를 다른 정치 지도자로 바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민당 파벌 세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앞세울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다카이치 총리한테도 유리한 결과로 작용을 했고, 자민당 입장에서도 1986년에 나카소네 총재 때 304석을 석권한 것, 그리고 2012년에 아베 신조 총재 때 294석을 획득한 그런 대승보다도 넘어서는 태평양 전쟁 이후로 한 정당이 최대 중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대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굉장히 높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전에서 외교안보 이슈보다는 지금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특히나 적극적인 재정을 전면에 앞세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돈을 풀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재가 정치적 멘토로 생각하는 인물이 아베 신조 총리죠. 8년 동안 일본 정당 역사상 가장 장기 총재 자리를 집권했던, 총리 자리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아베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294석을 획득하는 대대적인 중요한 선거 승리할 수 있었던 영향은 바로 경제 문제를 앞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소위 아베노믹스, 네. 세계의 화살을 쏘겠다, 돈을 헬리콥터로 풀겠다, 이런 대단히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서 20년 동안에 잃어버린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걸 일본 유권자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자민당이 대승에 성공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다카이치 총재도 이제 아베 총재의 그런 후계자라는 입장에서 대대적인 적극 재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NHK 그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번 승리의 원인은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고 싶었는데 유권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즉 적극 재정을 가장 앞에 내세웠는데 이것이 다카이치 총재로서는 굉장히 똑똑한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유권자들이 자민당 지지로 다시 돌아선 데는 사실 지금 다카이치 총재가 대만 해협에서의 유사 사태 발생 시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중국인의 일본 관광까지도 금지가 되고, 따라서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위협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정권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즉 다카이치 정권을 흔들고자 했던 일본 시진핑 정부의 대일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오히려 일본 국민들이 이런 중국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 중국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다카이치 내각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쪽으로 표심이 돌아섰는데 이것은 집도끼 같이 당연시하면서 내세우지 않고 안보 위협 상황에 더불어서 일본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회복 카드를 오히려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중국의 안보 위협은 당연히 유권자들의 마음에 있죠.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대신에 나를 신임해 주면은 자민당이 힘을 얻게 된다면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이번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이번 결과는 어떻게 굉장히 느껴질까요? 곤혹스러워졌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으니까요. 네. 이것은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이제 외교안보 정책이 좀 조악하다, 세련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졌던 한중 정상회담인데요. 굉장히 중국 측에서 서둘렀고 한국 측의 입장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즉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의 입장을 중국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역사의 바른 쪽에 쓰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는 이런 압박에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친중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게 실망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세련되지 않은 압박 외교가 기대한 것보다 정반대의 국내 정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좋은 예가 캐나다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 자유당 소속의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트루도 내각에 실망했던 캐나다 유권자들이 트루도 내각이 해산된 다음에 이루어진 총선에서 다시 자유당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예. 지금 카니 총리가요. 왜냐하면 자유당에 실망을 했지만 워낙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 정부를 모욕하니까 이 반미 감정이 일어나서 오히려 자유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국내 정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도 다카이치는 절대 안 된다는 중국의 압박 외교가 오히려 일본 유권자들로 하여금 다카이치를 지지하고 보호해야겠다. 우리 중국에게 이렇게 굴하면 안 되겠다는 표심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좀 궁금합니다. 당장 이번 달에 독도죠. 이제 일본이 부르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도 있고 앞으로 우리와 일본의 관계는 좀 어떻게 흐를 거라고 보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취임하자마자 일본을 중시한다. 한일 관계의 회복을 실용 외교 실천 차원에서 중시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굉장히 적절하고 현명한 일종의 투자 외교였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카이치 내각이 헌법 개정안도 발의할 수 있는 절대 3분의 1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자민당 단독으로요. 예. 다른 정당과의 연합 없이도. 근데 다카이치 총재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이런 좋은 케미 외교는 잘 알려져 있고 국가 대 국가로서도 지금 한국인이 일본에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도 역대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 국가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인 이제 관세 정책과 안보 부담 증가 압박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협력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선제적으로 알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을 실망시키는 어떤 행동을 다카이치 내각이 보인다면은 한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이제 오롯이 일본의 책임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가 했던 위안부 문제 타결 합의 발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제3자 변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의 합의로 존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방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의 복원과 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 표시해 줬습니다. 이건 일본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굉장히 좋은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라든지 이번에 나라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 간의 셔틀 외교에서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내각이 이번에 중의원에서 대승을 거뒀다 해서 바로 우경화로 간다든지 한국을 소홀히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뀐다면은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이 가장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한국이 일본 측을 지지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그 손해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경화 경향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무시하게 된다면은 중국의 이런 가중되는 위협에 맞서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이 어려워지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도 중요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이번 중요한 승리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적극 재정을 펼치겠다는데 유권자가 찬성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고 역사 영토 문제를 앞세운다면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다카이치 내각이 서둘러서 우경화 세력을 포섭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 말에 9차 당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늦어진 건데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좀 다루게 되는 것이고 왜 좀 늦어졌다고도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늦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표할 때 2026년 초반에 9차 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2026년의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짧게는 3월 말까지, 길게 보면 4월 말까지 포함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달 말에 한다 그러면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발표랑 차질이 없는 9차 당대회 개최다고 얘기를 하겠죠. 무엇이 논의될 건가는 8차 당대회, 2021년 1월에 개최됐던 8차 당대회에서 수립하고 공표했던 국가 목표가 얼마나 제대로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에 어떻게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에 7차 당대회가 개최됐을 때 굉장히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2021년 8차 당대회 때는 두 가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경제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고 이렇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것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였습니다. 그런데 KDI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북한 경제 관련 보고서를 보면은 최근 5년간 북한 경제가 누적 10% 성장했습니다. 매년 약 3%씩 좋아진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9차 당대에서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괜찮다. 근데 이게 허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 숫자를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 5년간 북한 경제가 누적 10% 성장한 것 같지만 성장한 부분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것이 대부분 군수 산업과 건설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러우 전쟁의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군수물자를 수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이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경 쓰고 있는 평양 시내의 고층 건물 그런 건설업에 기인해서 이렇게 매년 3%씩 성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 특히 에너지 전력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북한에 있는 이 고층 아파트들이 물과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깡통,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 군수산업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러우 전쟁이 만약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번 6월까지 종전이 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됐고 이것도 김정은 정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 러우 전쟁 특수가 곧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향후 5개년 동안 북한 경제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 당대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대외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